일정은 다 아시겠지만 일정은 뭐 그대로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 그 1월 4일 날 출근하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다음 주 진행되는 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그리고 1월 3일 날은 출제 예상 특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푸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10시부터 5시인가 끝날 것 같습니다. 10시부터 5시.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출근이니까 학원을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다 뭐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 나오시니까. 저희 나오니까 나오셔서 어차피 쓰는 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몇몇 분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더라고요. 근데 선수들한테는 이제 어떤 공부 패턴을 다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기존에 이제 중급반에서 올라오신 분들, 아직 6개월이 안 되고, 시험 온데 1년 아직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잠깐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얘기는 적어두고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49일 남은 것 같아요. 49일이면 총 7주입니다. 7주. 7주면 짧아요. 이제는 이해는, 흔히 말하는 개나 주셔야 됩니다. 이해는 하지 마시고요. 검은 거는 그시고, 그리고 흰 건 종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검은 건 그시고 흰 건 종이다라고 해서 슥슥슥슥 넘기셔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막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나요. 우연찮게. 간혹. 그 운이 좋으면 나요. 근데 보다 보면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지훈이 요즘에 키워드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죠. 근데 이제 보면 볼수록 올라와요. 어때요, 느낌이? 기억이 나요? 대충 봐도 기억이 나요? 어. 안 나고? 아예? 어, 어. 제가 맨날 보면서 헷갈리는데 내가 이걸 안 알아. 이건 좀 알아. 이러면 너무 그냥 가야 돼. 그것도 보고 맨날 보는 그거는 짚고는 가야지. 키워드만은 짚고는 가야지. 정의는 안 봐도 돼. 어차피 이제,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개념 어떤 분이 개념 연습한다. 지금은 개념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이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어차피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만 외우시고 가야 돼요. 키워드만 짚고 가다가 저도 막 저녁 퇴근하고 7시부터 한 1시까지 6시간 더 공부를 해요. 그럼 보통 공부하는 패턴이 다들 다르겠지만 저는 한 2시간 하고 한 15분 자요. 이걸, 이걸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졸리지 않아도 15분 정도 누워있던 것 같아요. 엎드려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이 좀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6시간 동안 공부하고 나오면 마음은 되게 진짜 너무 피곤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여기서 지금 쓰러져도 괜찮다. 누가 날 안 치나 교통사고를 좀 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로. 쓰러졌으면 좋겠다.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쉽게 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만족은 해요. 만족은 되게 해요. 와, 나 6시간 했어. 와, 씨. 근데 더 웃긴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가 지금 뭘 보고 왔지, 그러니까 도메인 뭘 보고 왔지 정도는 기억이 나요. 딱 그 정도만 나고 내가 뭘 봤는지는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 근데 그게 한 회차, 운 좋게 얻어 걸려서 한 회차에 얻어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한 3번 정도 돌면, 평균 3번 정도 돌면 이제 익숙한 것 같아요. 이제, 이 키워드는 이렇게 되는구나. 한 3번, 심화반 3번 하면 익숙해지고 한 번에 합쳐서 그런 새끼들이 이상한 새끼들, 진짜. 그놈들은 상종하면 안 돼요, 진짜. 독한 새끼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 심화반 한 번 하고 합격한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이 사람들은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히 공무원 시험 봤던 사람들, 공무원 시험 봤던 사람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자격증 컬렉터. 그 사람들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빨라. 왜냐하면 어 잠시 마이크를 좀 쓸게요. 이게 목소리가 계속 뜸뜸 내려.
공부하는 패턴을 아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패턴을. 그래서 이거는 기술사 시험이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서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거를 모든 걸 알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합격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냥 아주 얇게 넓게 알 뿐이지 깊숙하게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깊숙하게 알면 채점하는 사람들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 채점 플러스 알파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작고 넓게 아세요. 그냥 적당한 개념과 좀 명확한 키워드 있어 보이는 그림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계속 쓱쓱 보세요. 쓱쓱.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보면 7번밖에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2번 보면 한 3.5번. 그 일주일에 한 3주에 한 번 보면 2번 보죠. 2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휴가 내잖아요. 마지막 일주 보통 휴가를 내요. 겨울 때 휴가 못 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보통 휴가를 많이 냅니다. 그래도 한 최소 3일 길게는 5일 내는데 3일 내면 진도가 빨리 빠질 것 같죠? 안 빠져. 왜냐하면 그만큼 더 깊게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짜고, 그리고 하루하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겠다는 목표를 삼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목표치가 예를 들어 10페이지예요. 페이지로 10페이지예요. 근데 9페이지까지 못 봤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페이지는 날리고 다음 날은 11부터 12까지, 11부터 20까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걸 밀려있으면 쭉쭉 밀려서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나머지 1페이지는 언제 보느냐? 사실 안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 심리적으로.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얘가 보통 한 페이지를 한 20분에 읽는 건데 한 2분에 읽어버려요. 2분에 그냥 그리고 스스로 그래요. 나 봤어. 나 봤어. 그러니까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자기 만족이 중요하잖아. 자기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난 다 봤다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쓱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읽지도 않지만 대충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만약에 지훈이 서브노트 뭐 요즘에 최근 몇 번까지 봤어요? 지금 한 5번, 6번 봤어요? 3번 정도? 이제 쓱쓱 보면 만약에 지금 지훈님이 3번 이제 일주일에 내가 만약에 서브노트 보는데 한 2주 2주 걸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쓱쓱 봤는데.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한 제가 7번까지 봤는데 7번까지 봤는데도 시간 주지 않죠. 그냥 똑같이 2주 걸려요. 왜냐하면 대충 봤는데 기억이 난리가 아니야. 안 나지. 그런데 이제 2주면 지금 평균 속도로 하면 3번 3.5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치유되잖아요. 근데 막판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폐가 있지 않나요? 아까 전에는 분명히 2주 걸린다 그랬는데 왜 일주일 걸리냐? 그때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겠거나 글씨가 많거나 보기 싫거나 짜증나거나 그런 것들은 안 봐요. 그러면 한 페이지가 만약에 있으면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의 1 정도는 안 보는 것 같아요. 10분의 1? 10분의 1 안 보면 10분의 1이나 많으면 5분의 1 정도 안 보면 그만큼 시간이 줄겠죠. 그래서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내가 이게 익숙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차피 빨라지니까 상관없는데 여기 얼마 안 되신 분들 심화반 한 번, 2번, 뭐 많으면 3번 안 주는 이유는 이거를 없애야지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씀 저는 ECCOC 저는 그게 마음에 진짜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거랑 또 정적 분석 뭐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한 진짜 2시간 동안 쳐다봐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되게 웃긴 게 하나는 마지막에 ECCOC 넌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 시험의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봤는데 이해가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 이놈은 이해가 안 돼.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돼서
이놈은 버리고 갔지만 이시시오씨는 너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였구나. 의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펜이면 펜이지 이게 왜 파란색으로 만들었지? 이 침은 왜 동그랗지? 그런 의심을 했던 것들이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이건 펜이고 이건 원래 파란색이야. 사과는 빨간색이고 마우스는 검정색이야. 라고 인식을 바꾸게 되니까 그게 점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상황이 점점 되더라고요. 그때는 의심하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거는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지우진 마시고 왜냐하면 떨어지면 또 봐야 되니까. 떨어지면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그 오리지널 놔두고 하나 복사해서 그거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출력했으면 만약 X표에서 다시는 보지 말자. 너는 이 회차에서는 너랑 나랑은 다시 만나지 말자. 라고 해서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줄어요. 이제는 토픽은 추가가 돼요, 계속. 계속 이제 풀제 예상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뭐 여담 모의고사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추가하긴 해야죠. 추가하긴 하는데, 기존 거를 이제 웬만하면 삭제하는 시간인데, 이제는 삭제하는 시간이. 이제 삭제를 하면서 서브노트 시간을 줄여야지. 근데 거기로 나오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요즘 추가하면 답변이. 근데 추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진짜 근데 솔직히 이제 추가할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추가해라 20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나오니까 이제 아마 모의고사 있고 우리 KFC 모의고사 한 번 있고 연합 모의고사 한 번 있고 그 출제 예상 나오면 많으면 20개에서 30개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핫한 것들이기 때문에 핫한 토픽이라서 그런 것들이 자주 주간문서 나오고 뭐 카페에도 올라오고 하다 보면 좀 익숙해서 점점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기 싫은 꼴보기 싫은 토픽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꼴보기 싫은 토픽은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 안 하고 근데 마음속에 찝찝한 것들은 정리하셔야죠. 근데 찝찝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모든 걸 다 씹어먹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하고. 이제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이제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음, 쓱쓱.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절대 안 나요. 근데 내가 말했지만, 근데 점점 이제 그런 건 있죠. 위치가 기억나요. 기억 보다 보면 이제, 이거 정적 테스트 동수 위치가 있었는데 여섯 글자인데 점점 이렇게 희미하게 위치가 뭐 위에 있고 뭐 아래에 있고 어디 몇 페이지에 있고 글자가 몇 글자지도 두음이 몇 글자인지도 아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점점. 근데 정확하게 기억나면 좀 더 보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확률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험 보다가도 이거 모르겠어 안 나. 다른 거 넘어가는데 갑자기 또 기억나는 경우도 있고 그거 했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반복이 중요한 메리트지. 이제 여기서는 이해를 하면 이제 139회 준비하시면 되죠. 이해하시고. 지금 이해하시고 139회 준비하셔도 되고. 서브노트를 최적화하시면 그분들도 같이 함께 139회 준비하셔도 됩니다. 서브노트는 이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서브노트는 끝입니다. 서브노트는 아예 버려두시고 이제 내 그지 같은 서브노트가 나의 최적의 서브노트라고 생각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옆에 누가 만약에 서브노트 좀 좋아 보이는데 이제 그거는 필요 없고요. 내 서브노트가 제일 좋다. 이제 불안하거든요. 점점 불안한 시기가 굉장히 많이 다가와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내 서브노트가 보물이고 여기서 문제가 모든 게 다 나온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쫄려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트레스 싸움이에요. 체력, 이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알아서 해요.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뭐, 노세요. 그럼 놀겠어요. 다 불안해서 공부하지. 이제는 알아서 공부하실 겁니다. 알아서 이제 회식 몇 번 빼고, 하루 일주일에 있는 회식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빼고, 노세요. 그러면 집안일 하다가도 갑자기 불안해서 일어나서 공부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공부를 그때 하실 때 너무 깊숙이 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그것만 달성을 하면 돼요. 그것만. 내가 오늘 뭐 10페이지 하겠어, 10페이지 봤다, 안 봤다. 딱 그것만 계획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뭐, 내 기억이 났다, 안 났다? 아이씨, 무슨 인출을 하다가 이제 또 한 시간 가면 또 못 보고. 그러면 끝이죠, 이제. 근데 만약에 내가 계획했던 거 안에서 그거 인출을 하던가,
뭐 구글링 정도 해도 그 정도는 상관없죠. 근데 계획했던 건 시간이 남으면. 근데 시간은 안 남죠, 항상. 항상 시간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공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는 패턴은 아니까. 패턴 아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걸 빨리 보라는데 빨리 보면 뭐하냐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기억이 납니다. 몇 번. 간혹 말씀드린 간혹 나요. 그리고 우연히 그럴 때 납니다. 근데 그게 회독수가 늘어나면 좀 더 많아지겠죠. 확률적으로. 그거를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더 자세한 거는 뭐 제가 한번 뭐 나중에 줌으로 말씀드리든지 아니면은 메트로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투표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아니면 투표한 지 오늘 통계하고 인공지능이 있는데 혹시 바뀌신 분, 아니 투표 안 하신 분 계세요? 인공지능 할 거죠? 아, 이제 통계 할 거죠? 통계가. 왜요? 가만히 있어. 또, 저, 대승님은 통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인원수가 비슷비슷해서 인공지능이 좀 많고, 그러니까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공지능을 많이 하니까 통계를 많이 들으시는 거고, 그리고 다른 반은 인공지능 상대적으로 못 들으니까 인공지능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아, 됐어요. 뭐가 어려워? 이제 다 아시죠? 그러니까 통계 쪽은 그러니까 통계 쪽이 어려워요. 통계 쪽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좀 몇 개 키워드 외우면 되는 통계는 어 그냥 통계하고 다수 아니다. 아 그건 농담이고 이렇게 말하지 마. 아 녹화되고 있는 통계 이해 안 되신 분은 통계 들으셔도 됩니다. 통계 인공지능 이제 많이 했던 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그때 한번 뭐그 풍경만 쭉 해서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알고리즘들 쭉 하나씩 하나씩 언급할 건데 그거는 개별 토픽이라서 사실 크게 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이라서 사실 뭐 통계 들어도 전 상관없으니까 혹시 인공지능 드시면 좀 들으시겠어요? 아니 통계 드시면 인원수 볼게요. 아, 네. 더 줄어서 왜? 아, 10명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공지능이 여기서 강의하는 거고요. 통계는 저기 205호에서 한번 강의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진행하기 전에 목차도 간단하게 한 두 개 정도만 보고 갈게요. 오늘 주관문사 중에서 한번 해볼게요. 주관문사 중에서. 블랙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화이트박스는 이거 두 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고. 그리고 3번, 정의, 개념과 내가의 특징. 이거는, 자신 있는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은 1단락에다 개념. 그리고 개념 쓸 때 지금 HID잖아요. HID인데 그러면 2단락하고 3단락에다가 여기 분명히 A씨하고 ID를 붙여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씨하고 ID를 붙여 넣는 이유를 여기다 간략하게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A씨하고 ID하고 연관성이 없어서 억지로 연관성을 지어서 굳이 나는 A씨를 설명할 거고 나는 굳이 ID를 설명할 거라고 1단락에다가 정리를 하셔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할 수 있겠네 고개만 끄덕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ACID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좀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논리적으로 보려면 1단락에다가 그렇게 붙여놓으면 좀 더 읽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AC, ID 그리고 3달락, 4달락은 쓸 게 엄청 많잖아요. 사실 이건 HID 말고도 많으니까 이거 말고 그러면 근데 만약에 나 이렇게 자신 A를 나는 ACID를 반 페이지씩 먹을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거 개념이죠. 개념이고 ACID 그리고 1단락에다가는 트랜지션의 보통 중요성이겠죠.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 오류들 이런 현상들 많잖아요. 개념
네, 상태. 상태 좋죠, 상태. 그리고 상태를 어디다 적느냐. 중요성에 적어도 되고, 만약에 개념을 한 페이지 적어주 우리 예전 항상 말씀드린 개념 옛날에는 광의적 개념, 뭐 기술적 개념, 그렇게 4개 정도를 뽑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공부 기본 3, 4년 할 때 쓰고 그 아저씨들이 쓰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개념 쓰고,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 목차에다가 뭐뭐 2달러에서 뭐뭐의 개념 쓰고, 1달러에다가 뭐뭐의 개념. 그리고 여기다가 트랜잭션 그림 하나 그리고 개념, 개념하고 개념 구조 쓰면 되고, 여기다가는 트랜잭션 특징 써도 되고, 여기는 특징에서, 왜냐면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뭘 써도 상관없어요. 아까 전에 상태값, 트랜잭션 상태값을 써도 되고, 근데 여기 갑자기 여기 그 트랜잭션 발생했을 때 문제점,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되겠죠. 문제점들은 너무 생뚱맞잖아. 문제점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4달락을 써도 되는 거지. 4달락 써도 되는. 갑자기 2달락에는 보통 우리 개념이라고 하면 좀 상위로 올려서 개요라고 하면 거기에는 특징, 개념, 부각 배경 이런 것들이 다 개요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 좀 더 상위 개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요로 해서 이렇게 1페이지 쓰시고 HID를 2달락, 1달락 HID 그냥 표 한 통짜 하나 써도 되고 이렇게. 통짜 이렇게 하나 써 이렇게 써도 되고. HID를 이달락에 쓰고 쓰다 보니까 이런 개요를 썼는데 위에다가 상태랑 HID를 묶어갖고만 쓰고 상에다 HID를 쓰고 그것도 HID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달락은 개요를 썼어. 어, 2달락을 어. HID로 들어간 게 아니고 HID와 활동한 지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 쓰고 3달락 HID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2달락이랑 3달락에 물어본 걸 쓰라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2, 3달락은 웬만하면 물어본 걸 집중해서 쓰는 게 훨씬 낫긴 하겠죠. 그러니까 2달락도 웬만하면 정답에 비슷한 아까 전에 했던 ACI나 2, 3달락은 물어본 개념이나 ACI 둘 중에 HID 정의 쓰고 그냥 개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걸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의 배포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내 지식과 내가 나 이렇게 씹어먹을 수 있어 하면 개념을 1달러로 빼던가 아니면 2달러로 나는 좀 쫄려. 이거 나는 ACID를 2페이지로 작성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로 작성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이 없다. 만약에 여기서 15분 남았어요. 그러면 1달러에다가 개념 한 페이지 그리고 2달러에다가 ACID 한 페이지. 이렇게 이 페이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랑 13점 맞아요. 물어보고 썼기 때문에. 13페이지 이하는, 미만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물어본 것만 집중해서 2페이지라도, 1.5페이지라도 물어본 것만 쓰면,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분량이 적다라고 해서 점수를 까는데, 실전에서는 쓴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확 까지는 않더라고요. 정답에 맞는 한. 분량도 중요하긴 한데, 고득점은 안 나오지만, 너무 황당한 10점, 11점 그렇게 점수를 안 주더라고요. 만약 시간 없으면 무조건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어,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 구성 구성 요소, 지표, 방법론 이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랄 같죠. 지랄 같은데 우리 이제 3페이지 먼저 3페이지를 구성하는 거 3.5페이지 말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3페이지를 하는 방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2달락하고 3달락이 작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2달 3달러 있는데 2, 3은 있고 여기에 그러면 구성 요소를 쓸 수 있고 여기에는 지표, 공분론 이게 구성 요소, 또 공범론 이렇게 1번, 2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성 요소도 그렇고 지표도 그렇고 방법론도 그렇고 뭔가 정답이 있어 다 정답이 있어 보이죠. 정답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정답 있는 것들은 일단 제가 그 핫페이지 분량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는 것들을 주로 핫페이지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구성 요소, 기술 요소. 근데 거기에 특징이나 뭐 필요성 그런 것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0.5페이지로 낑겨 넣어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개 다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번 할까 2번 할까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내가 구성 요소와 어, 구성 요소와 방법 가운데는 어차피 가운데 낑겨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가 없고 구성 요소와 방법론 중에서 내가 뭘 잘 쓸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1번하고 2번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더 1번 방법론? 네. 왜냐면 성경서는 앞에 일본 그림을 그렇죠. 방법론 분류하면 되죠. 틀이. 보통 이게 딱 그 그림 연습할 때 그래야 돼요. 그림 연습할 때, 저는 이거 딱 보면, 이거 분류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방법론은 분류가 나옵니다. 만약 요구상, 도수기법이라고 해서 1대1, 1대1, 1대 N,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줘서 요구사항을 도출을 해서 그룹핑을 만들어서 분류를 하면 되잖아요. 트리를 만들면. 이것도 어차피 방법론이니까 분명히 그룹핑을 두 개나 세 개 하면서 내가 총 5개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떠오르는 거는 저는 무조건 정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 개로 틀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반드시. 무조건.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내가 이거를 할 때 어떤 그림이 탁 나올 것인가를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림만 연습한다고 더 되지 않아요. 그림은 이 문제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좀 더 이상적인지를 한번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3번 구성 요소와 방법론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자신 있는지. 저는, 아마, 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2번 쓸 것 같은데, 1번을 써도 무방하고, 이거는 2번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3페이지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1달러에다가는 IT 거버넌스 개요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4달러 같은 경우에는 IT 거버넌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쓰면 돼요. 그래서 1,4달러는 사면 이건 3페이지, 이렇게 하면 3페이지가 구성되겠죠. 그리고 이제 3.5페이지. 3.5페이지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2, 3, 4, 1. 그냥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겠지. 이게 0.5, 1, 1, 1, 1, 2, 3, 4.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분량 자신 있는 분들 그리고 공부 좀 나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연 이제 3.5페이지 쓰는 거 어때요? 쓸만해? 아니면 아직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이제 쓰는 거죠. 해요. 그냥 상관없죠. 근데 그럼 그래서 3페이지 만든다고 하니까 3.5페이지 맞고. 표준 쓰고? 상관없죠, 그래도. 어차피 구성 요소 있으니까. 구성 요소 있으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는 영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1, 2, 3, 4 다른 표준 쓰고 여기다 목차는 그대로 구성요소 쓴 다음에 구성요소 쓴 다음에 아이다가 IT 거버넌스의 개념 그리고 나에다가 IT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구성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세 개 물어보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세 개 물어보는 것들은 아까도 이것도 다 똑같은 거고 리드 원도 이것도 다 개별 하나하나 토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묻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얘하고 이렇게 묻느냐 다 2달락 아니면은 여기 또 1달락에다가 회복 비법의 필요성이나 개요수 그다음에 2, 3, 4 한 페이지 써도 되는 거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르겠다. 이거는 만약 이거를 2페이지 쓸 때, 3페이지. 3페이지 쓸 때는 이제 품질 속성 도출기법 그 프로세스. 그러면 정답이 좀 더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품질 속성의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페이지 쓸 때는 여기다가 2달락이고 이게 두 개가 3달락 가나가 되겠죠. 절차보다는
뭔가 요구사항 품질 속성, 뭐 구하나이료에 있는 품질 속성 써도 되니까 그거는 다양하게 쓰면 되기 때문에 아마 2, 3달러 쓰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하나만 더 하면 이거는 이것도 1, 2, 3 하고 이거는 1, 2, 3 그리고 4단락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이니까 이거는 릴레이션 무결성자 이런 거 써도 되고 상과지 투특치 이런 거 써도 되고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써도 되고 나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3.5페이지 되는 거고 이제 3페이지 구성하는 거는 또 다르겠죠. 3페이지 구성하는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저는 개념이니까 보통 개념은 1단락에다 0.5 쓰고 2달락 1페이지, 3달락 1페이지, 그리고 4달락 0.5페이지. 그러면 3페이지 잡고.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공평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 동적 테스트하고 종합 테스트 이거는 지난번에 지난주에 어, 현선배도님이 강의하셨을 때 문제를 좀 뽑아달라서 어떤 걸 냈으면 좋겠냐 어떤 걸 잘 물어보냐 헷갈리냐라고 해서 이런 거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문제 내봤습니다. 그래서 동적이랑 정적 동적 어, 동 네. 동적 테스트, 정적 테스트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정적 볼게요. 컴퓨터를 실행하지 않고 기본적인 요구사항 설계서, 소스 코드 설계서 이런 것도 산출물을 검토해서 결함을 발견하는 테스트. 산출물을 검토해서 발견하는 테스트 기법이고 그리고 동적 테스트는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입력값과 출력값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결함을 발생한다. 이런 느낌으로 작성하면 돼요. 이거 그림 그렸는데 되게 예쁘게 잘 그린 거 같아요. 실행한다? 실행 없다. 실행 없다? 재생한다. 근데 실제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 재생 버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어,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정적 테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리뷰 인간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어때? 괜찮니? 이거 프로그램 괜찮아? 잘 만들었어? 그렇게 좀 정량적으로 쓰는 것들이 보통 리뷰가 많이 들어간다, 리뷰가. 리뷰, 인스펙션, 여기 리뷰, 인스펙션, 워크스루.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개발자들이랑 그런 사람들이랑 PM이랑 얘기를 하면서 요구사항에서 실제 프로그램이 모순되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간단한 정적 테스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구경, 화이트, 블랙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동적 분석에 포함됩니다. 다 동적 분석이에요. 다 싹 다. 그러니까 명구경 보통 이제 명세 기반을 블랙박스 기반 테스트라고 하고 불똥명 뭐죠? 도미 명 블랙박스 명의사, 동경의상류 그리고 구조는 화이트박스냐? 무결 정보. 저 경험은 경탕우체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명구경 그룹핑 안에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 이런 거 쓰면서 이제 이거 1번으로 쓰면 날아가죠. 이거 1번 쓰면 날아가는 이유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쓰면 한 1페이지 쓰면 한 13분 걸린다. 13분. 그러면 이제 동생공명상 안 좋죠.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자동화 2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자동화 2. 제일 많이 쓰는 유닛, J유닛, 셀레니움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는 솔라큐브, 파일버그 이런 것들도 많이 쓰니까 자동화 도구부터 주요 기법까지 싹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거 마인드맵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동적은 명세는 블랙박스. 아, 그, 명세는 화이트박스 그리고 구조는
이게 화이트구나. 이게 화이트, 이게 블랙. 위에 있는 게 블랙, 검은, 네, 경탁 우체. 정적은 일단 분석 기법들, 억수로 리뷰, 인스펙터 이런 것들 작성해 줍니다. 다음 2번. 이게 제가 한번 쓰는 것들 봤는데 대부분 많이 쓰는 것들이 3R을 1번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3R. 3R 편하게 쓰실 수 있어서 아마 3R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답이 딱 그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MVCC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먼저 MVCC 같은 경우는 이것도 동시성 제어 기법입니다. 그 동시성 제어 기법 중에 우리가 투타나겜이라고 하잖아요. 투타나겜 마지막에 M 여기 있는 MVCC인데 그래서 그 동시성 제어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락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해요. 락 왜냐하면 구현이 제일 간단하고 성능이 되게 빠르대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처리 아니 그 병렬로 처리할 수가 없어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긴 한데 구현이 간단하긴 한데 좀 성능이 좀 느려요. 병렬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쓴다? 그래서 MVCC를 보통 사용하죠. MVCC. 정의를 보면 트랜지션이 한 데이터를 접근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저장되어 있는 여러 타임스탬프를 비교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어 최근 거를 갖고 와서 복구하는 기법을 동성 제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보통 이 그림 많이 됩니다. 이 그림 그리시면 돼요. 이거는 보통 이제 이 느낌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만 23번이 들어와요. 23번 셀렉터 들어오는데 지금 23번이면 당연히 만약에 이후 23번보다 큰 게 들어왔어. 그러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최근 가까운 그 흔히 저장되어 있는 롤백 세그먼트 뭐 언두 영역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확인한 다음에 최근에 있던 것들을 복구해서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 그림. 그 숫자도 어떻게 보면 숫자가 여기 보여주겠지만 위에는 여기는 23이라고 써 있어요. 자, 지금 확대가 좀 안 되는데 23 그리고 여기는 21, 21 크니까 뭐야? 나보다 더 큰 게 들어왔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작은 것들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흔히 그 동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이게 잠시만요. 저 아이패드를 놓고 와서 먼저 그 동작하는 방법을 간단히 보면 먼저 이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흔히 그 데이터 블록을 새로운 버전 여기 뉴 버전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버전을 저장을 합니다. 새로운 버전 저장한 다음에 어, 이걸 뭐 롤백 세그먼트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근데 이때 계속 스냅샷을 찍어요. 스냅샷. 그냥 이미지 찍는 거죠.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를 너무 많이 찍으면 사실 용량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용량 문제. 용량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꼭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문제점 여기 스냅샷 때문에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또 여러 버 내가 업데이트할 때마다 올드 버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올드 버전끼리의 또 충돌도 많이 발생을 해요. 충돌이랑 그리고 계속 그 스냅샷을 찍기 때문에 용량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용량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오도 문제가 있겠죠. 계속 이미지를 찍어내기 때문에 아이오 문제도 있다. 그래서 흔히 보통 이거를 스냅샷 투 올드 이거는 전통적인 키워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적어주셔야겠죠. 스냅샷 투 올드 마지막에 적어주시고 문제점 왼쪽에는 문제점 여기는 해결방 딱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실제 언두 영역을 좀 크게 만들어서 그 오버되는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MVC는 시험에 한번 나오긴 했어요.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낼 만한 것들이 스타라겜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MVC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여기는 구성 요소들 웬만한
다 기억을 하셔야겠죠. 타임스탬프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내가 누가 먼저고 누가 뒤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스탬프를 이용한다. 그리고 SCM 번호, 흔히 커밋 넘버라고 합니다. 커밋 넘버, 내가 몇 번째다. 그래서 이걸 컨트롤이라고, 커런트라고 하기도 하고 컨시스턴트라고도 합니다. C를 C를 잠시만요. C에 대한 용어가 네, 커런트 맞아요. 커런트나 아니면은 하나 더 있는데 시스템 넘버라고 하기도 하고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커런트 최근 넘버 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SCN 넘버 그리고 언두 영역 저장하는 영역 CR 카피 그리고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앞에 있는 그림과 비슷해요. 앞에 있는 게 비슷하니까. 다음은 AHP 이거는 IT 경영 중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직 실제 IT 경영에서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IT 경영에서는 이제 문제를 점점 짜내긴 하죠. 아,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모의고사 중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분석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이게 의사결정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면 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호 관련성 있는 요소들을 계층화 쪼개서 뭐 예를 들어서 A와 B를 쪼갠 다음에 그거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걸 쌍대 비교라고 해요. 서로 비교해서 얘를 비교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높는지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결과값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여기 빨간 펜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복잡한 의사결정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지원 기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계층, 쌍대 비교, 흔히 쌍대 비교란 말. 의사결정, 우선순위. 이 정도까지 우선순위. 이 정도까지만 정리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계층 구조로 나눈다. 계층 구조로 이게 문제가 H가 하이라키의 H가 계층이기 때문에 계층을 나누고 각 계층을 쌍대 비교해서 우선순위로 추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눈 다음에 계층적으로 나눠서 이거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쌍대 비교. 서로 간의 비교해서 대안 어떤 것들이 좋은지 이거를 우선순위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분석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 요소에 쓸 게 없죠. 구성 요소에 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절차를 보통 작성해요. 그래서 여기 계층, 쌍대 비교, 우선순위 이 정도? 그리고 의사결정 마지막에 의사결정 이렇게 절차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쓰기가 좋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사람들은 정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관성 비율이라고 있대요. 일관성 비율 계산하는 방법인데 일관성 비율을 통해서 이게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답안제는 없어요. 답안제 해설제는 없는데 해설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어도 될까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간글 정도의 간글 정도에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쌍대 비교가 얼마만큼 비교 A하고 B를 비교했는데 이게 잘 비교했는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정성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판단할 때 그리고 뭐 여기는 다른 분들이 판단할 때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뭐 여러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일관성 비율 보니까 일관성 비율이 한 0.1 미만이다. 어,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우선순위 도출했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음, 단글 정도 하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R이다. 일관성 쌍대 비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특정 지표 정도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폭포수 개발.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쓰시면 되죠. 이런 것들도 1번은 이제는 좀 익숙해서 그런지 1번에는 웬만하면은 비교를 안 쓰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1번은 웬만하면 비교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 장점, 단점 비교를 했으니까 특징, 장점, 단점만 비교하면 되겠죠. 1달러의 개념 비교하고 그 다음에 2달러의 그림 넣고 그 다음에 특징, 장점, 단점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근데 목타에서는 보통 우리가 비교할 때 개념 비교, 상세 비교 작성하는데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물어본 게 방법론의 특징 및 장단점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개념 비교 쓰고 달랑에다가는 특징 및 장단점 비교 이렇게 써야 되고 만약에 그림 그리기 싫다. 나는 그러면 다에다가는 그러면 폭포수 개발 방법론과 에자일 방법론의 특징 비교 그리고 나에는 폭포수와 에자일의 장단점 비교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또 다 글만 작성하기 때문에 이게 또 글씨 손도 아프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해서 특징 비교할 때 아마 아니면 특징 비교할 때 이 그림 하나 넣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폭포수랑 에자일은 그림이 명확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 있는 키워드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차적, 단계적, 문서화, 체계적, 문서화 중요하죠. 순차적, 대규모에 적합하다 그리고 에자일은 유형 반복 이런 것들은 기억나시는 대로 이런 것들은 완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자주 보면서 익숙해서 익숙한 토픽으로 만드는 거지 익숙한 용어로 만드는 거지. 이거는 사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공데이터 컴플레인트. 이건 지원님이 1번으로 딱 작성하시라고 해서 내가 제 느낌이 딱 그죠. 나 이것까지 1번으로 쓸 수 있어. 그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아씨, 나 박지원이야. 그 뒤에 여기 해설지 있는데 뒤에 보시면 가이드라인 붙여놓은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 붙여놓은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문제가 공공 데이터 품질에서 말 그대로 공공이 가지고 있는 품질을 얼마만큼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흔히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니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적합성이나 무결성 그런 거 다 잘 확보되고 있어?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공공 데이터 기관의 품질 관리, 그리고 고품질의 공공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적합한지를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서 우수기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법률 22조라고 되어 있는데 22조 2항이 되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것들은 뭐 공공데이터 관한 법률 22조 2항 정도만 써주시면 되죠. 다 외울 수 있, 제가 말하는 건 다 외울 수 있을 때 외우는데 다 외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짧게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음, 정의 예쁘죠? 품질 관리 책임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유 DB 전반의 품질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에 인증을 부여하는 데다. 이 경우가 이거는 여러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대상도 뭐 현재 실제 대상은 전 행정 공공기관을 사용하고 있고 대상 DB 대상 DB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나는 검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범위는 올이고, 그리고 난 좀 뚫려. 너무 많은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어. 그래서 좀 더 부분적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다시 두 가지, DB 선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 위에 있는 두 가지, 올과 파티셜 그 두 가지랑 이거는 실제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할 때 어떤 인증 기준을 가지고 그 기업의 공공데이터 품질을 평가할지를 평가하는 인증 기준은 총 3개 영역. 3개 영역은 관리 체계, 그리고 밥 관리, 그리고 얼마만큼 개방되어 있는지 총 3개 영역에서 총 11개, 13개의 항목과 18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부 내용까지는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관리 체계, 갑과 개방 정도는 당연히 외우셔야겠지만, 그리고 세개 영역, 13개 항목, 18개 세부 항목은 당연히 외우셔야겠지만, 이 안에는 11개는 어떻게 외웁니까? 외울 수 있으면 외우죠. 저는 못 외워요. 외웠어요? 와, 저는 못 외웁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하려면 이런 것들은 깊게 외우면 오래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거 외우시다 딴 거 봐. 이거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은데, 못 외우니까,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다들.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인증 기준에 맞는 평가를 한 다음에, 니네가 그러면 등급을 줄게. 그래서 최우수하고 우수라는 두 가지 심사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쓴다고 하면 만점에 뭐 95%를 충족한다. 여기는 90%를 충족한다. 대충 이 정도 동영상 숫자 정도만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이 이제 해설지에 붙어 있는 건데, 해설지 보면 기관 전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아까 관리 체계하고 밥하고 개방 활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 체계 및 보유 DB 전반의 품질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품질 인증 제도다. 이거는 공공데이터 관한 법률 22조 이하. 그리고 그러면 그 대상을, 실제 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는 올 또는 파티션, 이 두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세 개의 영역. 이거는 데이터 관리 체계, 각 개방 활용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세 개는 무조건. 그리고 세 개, 13개, 18개. 네네. 세 개, 세 개. 그리고 여기 7개, 4개, 세 개인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총 13개. 그 심사 방법, 심사 유형, 이것도 뭐, 1년 심사가 아니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추진 체계는, 공공 데이터, 인증을 수여할 때 어떤 체계는 발주가 실제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를 보통 추진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추진책이라고 나오면, 누가 추진하느냐, 누가 추진하는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니아나 행안부가 있는데, 적당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암기용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ISO 3만톤. 3만톤은 뭐 다, 의맥식품 평대감으로 다 외우고 계시죠. 그 리스크 관리. 조직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림 이것 그리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뒤에 IT 거버넌스가 나오는데 IT 거버넌스가 있고 저는 이것들 이제 요즘에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하면서 IT 거버넌스 38,500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IT 거버넌스가 가장 상위에 있고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ISO 38,500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3만 톤도 IT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또 ISO 27001, 27001이 보안이죠. IMS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IT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 방법론, 보통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 IT 거버넌스 혹시나 못할 수 있으니까 IT 거버넌스 방법론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돼요. 코빗 이런 것들 IT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뜻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의맥식품 평대가 뭐 위험이 있는데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분석하는 것은 그 위험이 발생 가능성과 또 그 위험에 기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평가는 만약에 위험이 발생했으면 이 위험을 수용할까 아니면은 조치 수정할까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단계를 거칩니다.
조문을 외워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음은 앞에 있는 음의 뒷문, 음의 짚은 흉내가 외워주세요. S범. S범도 우리가 많이, 이제는, 근데 S범도 중요하게 나와요.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보안 중에서 뭐가 또 중요할까라고 해서 S범도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근데 개념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S범 같은 경우에는 지역하면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1.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정도가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뭐 좋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소프트웨어가 뭐가 저장되어 있고 이런 스펙들이 다 저장되어 있으면 어디에 취약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찾게 해주잖아요. 어디에 취약점이 있고 찾게 해주는 대응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기초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 코딩에서 100% 채우지 않죠. 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그런 것도 OSS 이런 것도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명세화 뭘 썼다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뭐야 어디서 발생을 한 거야? 그리고 인수인계 자체도 힘들지만 실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실제 이런 명세를 하지 않으면 어디서 뭐가 들어왔지? 아무리 내가 만든 코드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갖다 쓴 OSS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전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공격망 위험이라고 하죠. 공격망, 공격망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구성 요소 배포할 때 어떤 그 의존성을 공격한다. 구성 요소, 각각 개별적으로 구성 요소를 공격한다. 아니면은 그 개발과 라이브러리 갖다 쓸 때 그 그간의 의존성을 공격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 공격하는 공격망 공격 기법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온 문제점이 솔라윈즈.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게 로그 프로젝트. 대표적인 게 로그 프로젝트죠. 라이브 오프소 OSS 갖다 썼는데 누가 갖다 썼고 어디서 썼고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취약점을 어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갖다 썼으면 싹 다 갖다 넣어. 그래서 만약 문서화가 없어. 이런 SOM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라이브를 썼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문제를 썼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S범이 단순히 그냥 자재 명세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 참조했던 프레임워크, 템플릿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궁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여기서 그 불투명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S범입니다. 그래서 S범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S범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모든 구성 요소를 가시화, 불투명성을 제거해서 취약점 발생 시에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SBOM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이게 전부니까 설계 개발 모든 정보도 다 있다. 그래서 왜 여기에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 때문에 S범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S범도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사실 S범은 이런 개념적인 거 없어도 충분히 잘 쓰죠. 그냥 S범이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 그리고 S범을 표준화할 때 문서화할 때 작성하는 툴 보통 많이 쓰니까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것들 AWS에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ISO에서 사용하는 이런 포맷 실 3단락에 작성을 해주면 되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보통 이제 S본 같은 경우는 1교 시험에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이제 2교 시험에다가 보안 취약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이제 좀 그런 개념을 조금 알고 이해하고 작성이 되면 채점하기가 좀 더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마지막 아까 세 개 표준 꼭 기억해 주세요. 어?
안 헤어지는 게 있다니까. 근데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죽어도 안 헤어지는 게 있고 막판에 헤어질 때도 있고 진짜 신기해요, 진짜.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 저 얼마 전에 이제 기술사 동기 모임 갔는데 저희 동기 한 20명 정도 되는데 감리를 한 5명도 뛰고 있더라고요. 되게 어, 다 대부분 CSA 그리고 K 뭔데? 3대 감리회사 있잖아요. 3대 감리회사가 이제 대기업이니까 여기는 근데 대기업은 저는 돈을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별로 생각보다 돈을 더 안 준대요. 기업 인원도 더 많고 너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대부분 기억이 안 나. 이름 기억 안 나. 세 글자. 요즘 그 감리회사가 우리나라에만 60개가 있대요, 전국에. 응? 아니야. 근데 물어보니까 감리사도 없고 기술사도 없고 그냥 연차만 타서 보내는 사람도 되게 많대요. 거기 그리고 감리원으로 나가는 거죠. 저희는 보통 수석감리원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사가 있으면 기술사로 이제 5일 교육 받아요. 5일 교육 받으면 감리원이라고 나옵니다. 감리원. 수석감리원 자격증이 나와요. 그런데 기술 기술사도 우리가 공공에서 나 기술사라고 하면서 FP 돈 받을 때 기술사로 해서 돈 받잖아요. 근데 이것도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내가 기술사라고. 근데 갱신도 교육 몇 시간 받으면 돼요. 근데 돈 내고 기술사 교육 받으면 다시 기술사로 정부에서 공고에서 나오는 기술사로 활동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고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기술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기술사가 아닙니다. 공고에 쓸 때는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 그러면 동기 중에서 5년 한 사람 넘으니까 넘는데 왜 할 수 있냐? 그 사람들은 기술사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수석 감리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투자를 해도 된다. 어떻게? 투자를 해도 된다. 그냥 그 일을 전담으로 하시. 감리원이요? 아니죠. 감리원이 이제 전담이 있고 이게 뭐라고 용어가 전담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일반 직원이 있고 상시 수시 상시 수시 이게 2주 감리가 있고 그리고 어 어? 상시? 매일 뛰는 거, 우리 같은 전담을 합시다. 전담 헷갈리니까. 전자담회 말고, 정규직. 정규직. 네. 정규직, 임시직, 2주 임시직. 그리고 얘는 그냥 임시직. 어? 프리랜서. 근데 단가는 프리랜서 제도 돼요. 여기, 마지막에.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보통 물어보니까 10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는 휴가를 못 쓴대요. 4월부터 10월. 그러니까 알겠지.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 쫄려가지고 12월 달에 보통 받잖아요. 그것처럼 기업도 연말에 많이 받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비용 털려고 예산 때문에 12월에 비용 털려고 다 12월 달에 다 11월, 12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나오고 2주 쉬고, 2주 나오고 2주 쉬고. 그리고 임시직은 이렇게 바쁠 때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화해서 가능하십니까? 감면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일주일 뛰고 2주일 뛰고. 그렇게 하는데, 뭐 요즘에 젊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었 여자인데 30대 초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보통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와도 상관없다. 워라밸도 되게 좋고 보통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쉬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 쉬니까 화수목 3일만 쉬는 3일날 일하면 되고. 근데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50대 중반에 오셔라. 놀다가 50대 중반에 오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아마 그래서 물어보니까 기숙사 합격하고 회사 족같은 거 그냥 바로 나와서 그냥 감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지금 말했던 조그만 감면사는 월급이 많대요. 그런 좀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여기는 다 감리원들이 다 돕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내가 만약에 세종에 5일 갔다가 또 과천에 5일 갔다가 또 어디 5일 갔다가 막 그렇게 하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돕고 다니기 뛰기 때문에 좀 큰데 KCA나 아니면은 CSA 같은 데에서 한 1년 정도 여기는 좀 체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배우고 1년 정도는 배우고 그다음에 점프 뛰라고 여기는 점프 뛰는 건 다 환영한다. 기술사들은 다 환영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미래가 그게 어둡진 않구나. 사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개런티 중에 하나죠. 가장 큰 개런티 중. 다음은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데이터 표준화는 쓸게 명확하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 표준화, 그래서 그 어떤 여자분들이 있는데, 국방부의 식단 관리 체계인가? 그 식당도 이제 감비를 받는데요. 되게 신기했는데, 식단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식단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저희 군대에서, 군대 얘기가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감리 갔는데, 용어가 너무 어색하다. 용어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도메인 분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진짜 데이터 표준화는 필요해. 그런 말을 딱 해서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는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표준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알기 위해서. 데이터는 증가하고 파악하기 힘든데, 그래서, 근데 또 복사하고 만들고 그러면서 중복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가 봐도 이 내용은 이거다라고 알 수 있는, 어, 어, 범위가 진짜 쓰기 어려울 거예요. 데이터 표준화 같은 거. 그래서 파일로화된 데이터를 조금 더 모은다라는 내용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조직 내외에서 생성 관리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명칭, 정의, 형식, 가배, 범위, 체계 이런 것들을 통일해서 데이터 일관성과 재사용성을 확보하는 활동이라고 대충 이렇게 느낌적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이게 뒤에 있는 명칭, 정의, 형식 이것들은 데이터 표준화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하는 거니까 사실 필요성하고 그 기대 효과는 소설이니까 소설은 소설대로 작성하시고 네,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데이터 품질 확보, 사일로 해소, 목표 준수, 데이터 기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예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강글에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그리고 기대 효과, 데이터 품질 향상, 뭐 연계 것들 예쁘게 쓰세요. 이것들을 씹어먹으려고 막 1.5페이지 쓰면 써보세요. 어차피 6점 나올 겁니다. 이것들은 그냥 1페이지, 1페이지 필요성 기대효과 쓰면 그냥 한 5.6, 5.7. 이거를 5점 맞기 힘듭니다. 데이터 표준. 그래 6.5점 맞기 힘들어요. 6.2점 맞기 힘들어요. 그래 평균적으로 6.5점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6분에서 7분에 줄여나면 말인 거죠. 소설가 대충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품질을 향상을 하고 데이터 활용성을 증가하고, 뭐 좋은 말 있잖아요.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해서 활용성을 증가하는 것이 대충. 근데 구성 요소는 중요한 데이터 만약에 그 데이터 표준화를 쓴다고 하면 데이터 표준 구성 요소는 데이터 표준과 그리고 조직 이게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다 외워. 데이터 표준화가 나오면 나중에는 이거밖에 쓸 게 없어요.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뭐 그리고 그뭐 DQM이나 DQM3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DQM이나 DQM. DQM은 기업이 얼마만큼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 그래서 여기는 대상은 값, 구조, 프로세스. 그리고 또 지표는 뭐죠? DQM3 지표? DQM 지표? 정일 유적 척보죠. 그리고 DQM3. 이렇게 그러면 품질 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너네가 그럼 얼마만큼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한번 평가해 볼게. 라고 해서 평가 지표 등급은 형통정찰라는 등급으로 성숙도를 평가를 하죠. 이게 있네. 이거는 데이터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DQM이랑 DQM3까지는 한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확장해서는 ISO 8000까지 데이터 품질 관리 국제 표준 ISO 8000 도정 통정체 WBS도 이제 작성 이유와 원칙 이거는 이유는 그렇죠. 원칙은 꼭그 구성 요소도 비슷하게 많이 써요. 비슷하게 많이 쓰는데 원칙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한 기술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문제가
근데 이거 문제 잘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선수도 잘 써요. 선수도 잘 쓰는데 선수가 그 느낌적으로 WBS 쓰면 한 5.8에서는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여기에 WBS 구성 요소하고 작성 원칙까지 명확하게 써줘야 이게 6점, 3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작성 이유는 그렇게 쓰면 되죠. 책임 명확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구성 요소는 여기 구성 요소는 원칙은 이 네 개입니다. 1, 2, 3, 4. 이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우라는 것들은 많이 없는데 WS 왜냐하면 원칙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많이 써요. 근데 이 외에도 원칙이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통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굴링을 많이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꼭 네 가지는 네 가지. 만약에 6가지 쓰라고 하면 이거 뒤에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근데 시험에 한번 네 가지 원칙이라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요소. 구성요소는 네, 그냥 쭉 외우세요. 이해가 이거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도 사실 아는 건, 뭐, 통감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에 대해 시설 통제 감사 기록을 통해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련 활동이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통감기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의를 넣어야 키워드를 넣어야 정의를 작성을 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베이스라인이 이제 그냥 단순히 기본 설치 재원, 뭐, 그렇게 다들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개발,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시연, 설치. 이 단계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기준서 여기까지는 해야 마지노선이에요. 이때는 분배 기준서 요구사항 분석할 때는 너는 여기까지는 해야 돼. 뭐냐면 이게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본해서 야 이렇게 했잖아 여기까지는 맞춰. 그 설계할 때는 각종 설계서를 보고 야 너 네가 말했잖아 설계서까지는 맞춰서 작성이 돼야 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어 여기까지는 맞추자. 만약에 이런 기준선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기능 설계서 각종 설계서 요구사항 정의서나 이런 것들 없으면 야 네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야 네가 언제 너 아니잖아. 너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판단하자. 그리고 문서로 판단할 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만약에 내가 못하겠어. 그러면 흔히 말하는 형상관리통제위원회 CCB라는 것도 통해서 여기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자. 승인을 한번 해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승인 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내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CCB가 있는 거고 그래서 승인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 기준선이 없다. 기준선이 없으면 만약에 아무거나 요구사항으로 계속 변경되겠죠. 이거 바꿔 넣어줘, 추가해줘. 요구사항 계속 변경될 거고, 그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투명하잖아. 책임에 대한 전가는 또 서로 미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마지노선을 보통 기준서라고 합니다. 네, 기준서에는 이런 백종 항상 뭐 계획이면 계획서, 요구사항이면 요구사항 분석, 뭐 설계면 설계서, 시험이면 시험서 이렇게라도 그 산출물들을 각각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막는 게 아니라 통제한다는 것이 형상관리의 항상 핵심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문을 외워주세요. 영, 네. 뭐 SVN 킷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 됩니다.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도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암기해주세요. 이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투명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투명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 분산으로 인한 복잡성 이게 우리가 실제 AW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리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리전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하게 퍼져 있는 복잡성을 사용자에게 숨기는 특성을 보통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않아도 돼.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 속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여러 개의 사이트가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키워드는 여기 뭐 다양하게 외우겠지만 위중병 분장 아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알면 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는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 저 공부할 때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죠. 135회의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한번 나왔어요. 일단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보시면 특허나 상표 이런 저작권이라는 말이 많이 쓰죠. 이런 저작권 등에 대한 창작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지적 산물을 보호하는 걸다. 굉장히 어렵죠, 정의는. 근데 그냥 이렇게 정의 쓰기 어렵기 때문에 키워드 흔히 말하는 여기 보면 재산권은 흔히 여기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큰 범주로는 세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세 가지 안에 여기 특허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무슨 거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외울 수는 없으니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권 그리고 특허라는 말 정도만 강조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이거 다 특허, 특실 비상, 반영대, 영대반, 영반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재산권은 이거는 왜냐하면 탑시도 그렇고 재산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탑시도 그렇고 135의 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혹시나 또 이 사람이 또 들어와서 실적 문제낼 수 있으니까 부분만 따서 알고 계세요. 특허, 재산권 넘어가겠습니다. 3R은 넘어갈게요. 3R은 뭐 아니까. 이교시 이교시는 블랙박스 잠시만요. 뭐 할까요? 이교시는 먼저? 네, 다음부터 이제 녹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프레딕션? 블랙박스 이거는 이것도 이해 영역이 아니잖아. 인공지능 테스트도. 인공지능 테스트도 블랙이냐 화이트에 따라서 이건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용어를 조금 썼으면 좋겠다고 하면 비결정성. AI는 실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결정성이다. 그 출력값에 대한 보통 출력값이 오라클이라고 하거든요. 오라클에 대한 비결정성, 정답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감들만 좀 넣어주시면 좀 더 고급지잖아요. 이거는 근데 정답이 아니에요. 비결정성, 확률, 확률이란 말, 확률적 특성. 왜냐하면 확률적 특성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블랙박스는 마찬가지로 블랙은 밖에서만 한다. 그래서 일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영상 설계서나 그런 것들을 보고 사출물들을 보고 했는데 이거는 블랙박스는 보통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 쓰는지 그리고 구조, 외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비결정성, 확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것도 쓰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메타버픽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메타버픽이고 그리고 팩트 기반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실제 내부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서 어떻게 쓰는지 하이퍼 파라미터는 몇 개를 쓰고 어떤 걸 쓰고 이 안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커버리지를 체크하는 테스트 기법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건 현서멘터님이 작성하신 것 중에서 하나인데 블랙박스는 메타버픽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커버리지는 싹 다 커버리지면 되고 여기에 제가 추가로 하나 넣으면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설명 가능성 XAI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XA만 화이트박스에다가 XAI만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박스에 설명 가능성.
이런 게 많은데. 그리고 IT 거버넌스는 요구상 먼저 구성 요소를 볼까요? 구성 요소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IT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에 있다고 했잖아. IT 거버넌스. IT 거버넌스가 있고 그 하위에 아까 전에 있던 31,000 그리고 38,500 그리고 코빗 ITIL 여기 IT 안에는 ITSM도 있겠죠. 그리고 뭐 EA, ITA, ISP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에 있는 게 IT 거버넌스예요. IT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들이 다 각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방법론이에요. 이것들 방법론. 이것들이 방법론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구성 요소를 보면 구성 요소가 쓸 게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 우리 ITSM에서 구성 요소 뭐죠? ITSM, ITS. ITSM 인조기프스잖아 인조기프. 무슨 요소 있는 구성 요소 인조기프스. 그리고 우리 ISO 38,500에도 쓰죠. ISO 38,500에 평지문 쓰죠. 그리고 원칙이 있죠 원칙. 원칙이 뭐죠? 한 가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주기지, 주요 기본 지론 해가지고 목적, 가전책 아무튼 여기 있는 구성 요소는 정과의 자성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것도 쓴 것 같은데 만약 쓴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저뭐 구성 요소 조직민 역할 프로세스 뭐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써도 되는데 이런 것들 저는 좀 있어 보이게 구성 요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 전략 저 숙제 나왔을 때마다 맨날 이런 IT 거는 난 처음 내는 것 같은데 38,500원 냈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맨날 헷갈리는 IT 거는 어려워요. 뭘 써야지 그러니까 IT 거버넌스 구성 요소는 애매한 거지. 내가 정의해서 나는 38,500의 구성 요소 쓸 것이다. 요게 나는 뭐 ITI의 구성 요소 쓸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하나 잡고 들어가시면 정신 건강에 좋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특정 지표도 마찬가지죠. 특정 지표 여기 정답 보면 의사결정 원칙, 전략적 연계 사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뭐 가치 창출 지표, ROI 지표, 전략 기여도, 성숙도 지표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냥 IT 거버넌스에 여기 아까 전에 있던 IT 35,000부터 여기 있어 보이는 위험 지표 이런 지표들을 써주시면 되고 방법론은 아까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IS 표준들하고 BSC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랜잭션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만 하고 트랜잭션 뭐 할까요? 트랜잭션 하자 그냥.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커밋, 롤백 이게 이게 트랜지션은 정의가 진짜 어려워요. 논리적이라는 말을 조금 글쓰다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논리적 작업 단위를 이루는 일련의 집합이다. 논리적 작업 단위.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커밋하고 그 롤백이라는 연산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있던 그 1교시에 썼던 다이어그램 5가지 선택값.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 ACID, ACID 쓴 거죠. 그리고 원자성 같은 경우에는 all nothing이에요. all nothing. 다 실행되느냐, 싹 다 취소하느냐, 싹 다 롤백하느냐. 그리고 일관성. 일관성 값의 상태가 항상 똑같아야 돼. 잔액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남과 여만 들어가야 돼. 온도, 네. 그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포렌키나 체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그렇게 들어가겠죠. 고립성은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고립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에 영속성 같은 경우에는 커밋이 한번 완료되면 장애가 나더라도 그 데이터는 다시 복구가 돼야 된다.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게 영속성입니다.
이제 그 총평 마치고요. 그러면은 통계 들으신 분들은 204호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201호는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신 분들은 자리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책가방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실 거니까 웬만하면 짐을 싸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